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이틀 만에 녹음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좀 어색합니다. 끼리분들 잘 지내셨나요? 벌써 5일짜리 연휴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끼리분들 푹 쉬셨기를 바라며 이제 당장 내일부터 또 증시가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최근 5일간 나왔던 경제 뉴스를 정말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배당 10%를 주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SK 바이오사이언스 내일 급락하나. 세 번째, 헝다를 어떡헝다. 자, 최근 들어서 헝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증시가 조금 출렁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나온 헝다에 관련된 그러한 정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목금 조금 걱정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급락 그리고 급등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이 있다고 하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9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연휴에도 이렇게 같이 공부하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진짜로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리스크 그리고 FOMC 앞두고 신중. 맞습니다. 지금은 헝다 때문에 조금 사람들이 정신이 없지만 당장 오늘 새벽이죠. FOMC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증시가 신중 모드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자, 어제 뉴욕 증시는 전날 급락에 따른 충격을 해소하고 그 전날에 무려 나스닥이 장중에 마이너스 3%나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조금 반등하고 끝났지만 아직까지도 조금은 공포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당연히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전 세계적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로 전날 글로벌 증시는 출렁였다고 합니다. 자, S&P에 따르면은 에버그란데 그룹, 그러니까 헝다그룹은 채무 불이행 직전에 있으며 이번 목요일까지 8,300만 달러의 이자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석가들은 지금 딱 봤을 때 야, 이거 이자 못 낼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13년 전에 나왔던 리먼 브라더스처럼 전념을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시장은 내일 나오는 FOMC 정례회의 결과를 앞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준은 이제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금리에 대한 결정문과 함께 점도표라고 불리는 전망 자료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지금 현재 혼란을 주는 게 가장 가까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리스크, 그 다음에 FOMC. 이 두 가지 발표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당장 내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내일 증시는 지금 봤을 때 바로 예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두 가지 리스크는 조금 뒤에 다른 뉴스를 통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뉴스입니다. 정말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등 공모주 빅5의 투자 수익이 쏠쏠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최근 공모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면서 올해 IPO 시장에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기리분들이 정말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지난 17일 현대중공업이 상장하면서 큰 관심을 모았던 SKIT,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뱅크, 현대중공업, 크래프톤, 이렇게 빅5가 모두 상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어불사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5개의 상장 첫날 평균 상승률을 보자니까 무려 72.6%나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5개의 시가총액 합은 1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빅5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증거금을 50조 이상 모았거나 공모 금액이 4조 원 이상에 달해 IPO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애들이다. 그리고 이들 종목이 모인 증거금만 해도 무려 263조나 됐다고 하네요. 자, 이 중에서 SK바사가 가장 높았고요. 이른바 따상을 했고, 그 다음에 가장 늦게 상장한 현대중공업이 85%로 2위를 차지했고, 카카오뱅크는 79%, SKIT가 47%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픈 손가락이 딱 하나 있죠. 크래프톤은 유일하게 마이너스 상승률 마이너스 8%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크래프톤 처음에는 조금 빠지나 싶더니 지금은 다시 공모가까지 올라오고 그 위로도 슬금슬금 올라가려고 최근 들어서 이제 트라이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모주 대여는 거의 대부분 성공을 하더라, 이러한 공식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선물이 많이 팔린다고 하네요. 2,900억 원치 불티. 요즘 추석 선물은 스팸 대신에 주식 한 주를 많이 준다고 합니다. 자, 아마도 기리분들 이번 추석에도 또 이제 스팸 그리고 동원 참치 이런 걸 많이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최근 들어 당근마켓이나 이제 중고나라에 선물 받았던 스팸이나 참치를 되파는 그러한 형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스팸 대신에 주식 한 주를 주는 그러한 열풍도 불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고마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일이 많다. 고기, 과일, 햄
이러한 것들 대신에 주식 상품권을 선물해보면 어떨까? 최근 증시 활성화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주식 투자자가 이렇게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주식을 선물하는 게 낯선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 실제 투자자의 현재 반응도 뜨거운데요. 그동안 주식 투자라면 큰 금액을 가지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투자해야 될 것 같은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주식 상품권은 지갑이 얇은 2030 세대도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 상품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이러한 증권사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자는 상품권 구매 이후에 각 증권사 MTS에 등록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식 상품권은 출시 이후에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 상품권은 소액으로 주식 투자에 나설 수 있어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에게 손쉬운 투자 입문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금융상품권 판매량 중 2030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로 압도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상품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그냥 떼서 선물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식을 선물할 때는 계좌 정보를 모르더라도 이름이랑 전화번호만 알면은 간편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다고 하네요. 자,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조금은 낯선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장점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현금을 주면은 이제 그거를 뭐 게임하는데 사용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식으로 주면은 이제 그런 거 대신에 아이들이 나이가 어릴 때부터 경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을 것 같네요. 자, 저 길이 또 앞으로 뭐 용돈을 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친구들한테 선물을 줄 때 그때 주식을 줘야겠다 이러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적용 확대, 미국 정부가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고 하네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대폭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자 미국 정부가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월스트리트전에 따르면은 지난주 일론 머스크는 소비자들이 완전 자율주행 FSD 여기에 업그레이드 버전을 곧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은 테슬라의 FDS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름과 달리 완전한 자율주행 서비스는 아니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 고속도로에 적용하던 운전보조 기능을 도시주행에 확대 적용하는 수준이라는 게 WSJ의 분석이라고 하네요. 또한 미국 정부도 FSD 홍보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자,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테슬라가 안전 결함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도시 운전보조 기능을 출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으며, 테슬라가 도시의 거리로 그 기능을 확대하기 전에 기본적인 안전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완전 자율주행 이러한 용어도 고객을 오도하는 무책임한 표현이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교통당국과 정치권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스럽지 않나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네요.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 증시 3년 내에 세계 5위 주식시장으로 클 것. 우리나라도 이렇게 컸으면 좋겠네요. 자, 인도가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권 규모의 주식시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인도 시장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며 인도 주식시장이 3년 안에 약 5,92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을 하면 영국까지 제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최근 인도로 자금이 몰리는 이유는 인도의 IPO 시장이 화랑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인도 IPO 시장에는 약 11조 그 정도 규모의 뭉칫돈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 유입된 금액보다 많다고 하네요. 자, 어떠한 기업들이 상장을 했나 그걸 봤더니 우리는 잘 모르겠죠. 일단 첫 번째는 조마토라는 음식 배달업체가 상장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름을 보면은 조마토라고 하는데 이게 토마토에서 따왔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업체 페이티엠과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업체 플립카드는 기업 공개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둘 다 처음 들어보지만 이 중에 페이티엠은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랑 그리고 워렌 버핏의 투자를 받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워렌 버핏이 투자하면은 야, 이거 따상 그냥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골드만삭스는 전자상거래, 미디어, 인터넷 소매, IT 부분이 인도 증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인도 증시는 최대 150개의 신생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도의 월봉을 한번 봤더니 야, 이건 뭐 그냥 잘 가고 있네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 지수가 무려 59,000이라고 하는데 코스피도 언젠가는 59,000 이러한 숫자를 볼 수 있겠죠. 그때까지 기리분들이 꼭 주식시장에 살아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내일 보유예수 395만 주 물량 쏟아진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 같이 공부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바사에 대한 대규모 보유예수 물량이 23일 유가증권 시장에 풀립니다. 참고로 유가증권은 코스피를 뜻한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익 실현을 위한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 물량을 대거 쏟아낼 가능성이 있는 반면 SK바사의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도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거기에 이목이 집중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 보호 물량은 전체 상장주의 5%를 차지할 만큼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59%나 폭등을 했는데, 하지만 최근 2주 동안 보호 예수에 대한 그러한 걱정 때문에 11%나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선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 지금 현재 주가가 매우 높습니다. 지금 현재 종가가 27만 2,500원이고 그리고 공모가는 무려 6만 5천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 주가가 조금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공모가 대비 무려 300%나 높으니까 당연히 차익 실현에 나설 것이다 이러한 시각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러나 여기서 또 주가가 지지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있는데 바로 이 이유라고 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 그리고 10월달에 그 이상 결과가 발표가 되니까 아마도 내일 차익 실현 욕구랑 그 다음에 저가 매수 욕구 이 두 개가 부딪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뭔가 한 대 때리고 한 대 맞고 이런 느낌이지만 또 다른 나쁜 소식도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SK바이오사이언스의 최대 주주가 있는데 바로 SK케미칼이에요. 그런데 이 SK케미칼이 SK바사 지분 매각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누가 SK케미칼이 이렇게 주식 팔라고 압박하는 거야. 그걸 봤더니 자, 싱가포르의 헤지펀드인 메트리카 파트너스는 SK케미칼 주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헤지펀드가 보니까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든다는 거겠죠. 그리고 아마도 이 헤지펀드가 봤을 때는 SK바이오사이언스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생각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분 거의 70%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50.1%를 제외하고 나머지 18.3%를 매각해서 차익을 주주에게 특별 배당하라 이러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SK케미칼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야 SK바사 저거 좀 팔면 안 되냐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일이 나중에 언젠가 일어난다면은 그때는 또 대규모 블록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부분도 결국 언젠가는 SK바사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과연 내일 SK바이오사이언스 어떠한 흐름이 나타날지 일단 지금 현재 증시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저가 매수를 할 타이밍인지 이런 것들은 기리분들이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는 얼마 전 크래프톤 기억나시죠? 그날 당시에 쭉 떨어졌다가 그 다음날부터는 지금까지 쭉쭉쭉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공모가 대비 300%나 오른 거는 조금은 리스키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중국 증시 흔든 규제 리스크 4분기에는 약해질까? 3분기에는 계속 중국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최근 중국이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헝다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며 중국, 홍콩 증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며 4분기 이후에는 규제가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자, 지금까지 기대분들이 아시다시피 정말 많은 걸 규제했습니다. 플랫폼 기업, 카지노, 그 다음에 부동산 규제 이런 것들을 현재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4분기 전까지 플랫폼 기업 3대 규제 법안인 반독점법,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안보법 시행령이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뭔가 중국에서 개인정보 그리고 데이터 안보 이런 말을 하니까 특이하긴 하지만 어쨌든 기업은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 이러한 전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증권사에서는 정부 규제 영향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 중이나 카지노를 제외한 부동산 플랫폼 기업 규제 강도가 장기간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러한 생각이 있다는 거겠죠. 자, 이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 증가율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규제 대상이었던 핵심 학군 지역도 가격 상승세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도 이제 발표가 마무리되면은 그때는 이제 악재에서 이러한 것 때문에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헝다그룹. 중국 정부가 헝다그룹의 지원에 나서지 않고 디폴트가 만약에 발생을 하더라도 전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요? 그때 공부했던 것처럼 만약 중국 정부가 이러한 리스크를 컨트롤할 수 없다면은 헝다그룹을 살릴 것이고 그 반면에 헝다그룹이 디폴트가 나더라도 컨트롤할 수 있다면은 당연히 죽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 단기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헝다에서 발표를 했네요. 내일이 바로 그날이었죠. 채권 이자 낼 수 있는가? 그런데 헝다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채권 이자 지급할 것. 자, 그런데 증시를 보니까 조금 반등을 하는가 싶더니 아직까지는 이제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야, 이거 중국말을 믿어도 되는가? 그리고 FMC도 남아있으니까 이러한 생각이 조금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 결국 이 부분은 내일이 되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적 신평사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 본보기 삼기 위해서 헝다 파산 방치할 것. 자, 중국 정부가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기업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헝다를 시범 케이스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헝다는 내일까지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1,400억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요. 일단 S&P가 봤을 때는 헝다가 이번 주에 내야 되는 이자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은행권은
큰 혼란 없이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헝다의 대출 규모는 중국 내 은행 대출 총액의 0.3%밖에 되지 않고요. 그러니 당국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군요. 또한 헝다는 대마불사를 언급할 만한 큰 기업이 아니라며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는 이상 정부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도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언론에서 이렇게 공포감을 만들고 있죠. 헝다 사태가 리먼 브라더스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헝다그룹이 그 정도까지 비중이 크지 않다고 S&P는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다시피 헝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 플러스 중국발 리스크도 끝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FOMC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시가 조금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때는 배당주에 투자할 기회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중간 배당 4조 돌파, 추석 이후에 배당주 매력 커진다 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상장사의 중간 배당금이 역대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섰으며, 당장 내일 있는 테이퍼링 우려와 그 다음에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으로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중간 배당 상장사도 올해 62개로 대폭 늘었으며 중간 배당이 4조 원을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특히 금융지주사가 잇따라 중간 배당을 하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금융지주의 중간 배당금은 7,596억 원으로 전체 무려 17%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간 배당뿐만 아니라 기말 배당도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올해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청담 러닝으로 무려 10%나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양생명은 9.3%, JB금융 9.2%, 우리금융 8.5%, 삼성증권 8.1% 등 보험, 은행, 증권 종목들의 배당 수익이 양호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자, 기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쭉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진짜로 뭐 리먼 브라더스 그런 게 터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최악만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주식 투자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용기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주식이나 사기는 조금은 두려우니까 일단 만약에 내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때 배당주를 줍줍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도 된다, 이러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만약에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 야 뭐 배당 받고 이제 좀 있다 보면은 다시 다 올라오겠지, 이러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언젠가 이러한 하락장이 슬슬 마무리되는 그런 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고배당주의 특성상 다른 기업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팔고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는, 그렇게 현금처럼 사용하는 그러한 전략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령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배당주도 같이 올라갈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장세에서는 안정적인 배당주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경제가 정점을 지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때 딱 지금이네요. 그때는 변동성이 적고 배당이 많던 업종에 성과가 우수했던 그러한 과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기름들, 만약 내일 주가가 조금 빠진다면 배당주를 조금 주워보는 것도 어떻겠나,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내일은 아마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요금 결정하는 날이죠. 과연 내일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을지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번 주 증시는 이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틀만 또 일하면은 쉴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이번 주 이틀 동안 어떠한 흐름이 나올 것인가? 글로벌 변수 탓에 박스피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러한 영향 때문에 현재 주가가 박스피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FOMC 회의, 두 번째는 인터넷 플랫폼 규제 영향으로 카카오 주가가 심한 아래로 떨어진 것, 세 번째는 헝다그룹의 유동성 위기도 국내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하네요. 자, 참고로 여기 FOMC에서는 우리가 지금 테이퍼링을 하니 많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보다 점도표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내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더 이상 관심 있게 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참고로 점도표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2021년에는 금리가 어느 정도가 적당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점을 하나씩 찍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2021년, 22년, 23년, 24년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 놓은 게 바로 점도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9월 FOMC에서 어떠한 점도표가 나오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자면 내년에 금리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기서 들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9월 FOMC가 끝나도 박스피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고 합니다. 급등이랑 그리고 급락이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형주 상승 주도력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중소형주의 상대 수익률이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연휴에 나온 뉴스들을 한번 깔끔하게 살펴봤습니다. 저 기리씨 자료를 조사하려고 하니까 진짜 많은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내일부터 기름들 또 화이팅 하시고요. 그 다음에 증시가 큰 영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